아버지 이번 한 번만요. 네? 이번 사업 아이템은 진짜 대박이라니까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큰아들 놈의 목소리가 징글징글하다. 나이 50이 다 되어가는 놈이 아직도 아버지, 아버지 하며 손을 벌리는 꼴이라니. 평생을 건설 현장 먼지 먹어가며 10원 한 장 아껴가며 모은 돈이다. 강남에 작은 빌딩 하나, 경기도 외곽에 땅 좀 사둔 게 내 인생의 전부이자 훈장이다. 그런데 이놈의 자식들은 그게 지들 맡겨놓은 돈인 줄 안다. 지난번에 가져간 3억은 어쩌고 또 손을 벌려? 너 내가 분명히 말했다. 더 이상 지원은 없다고. 아이 참 아버지. 그건 운이 좀 안 좋아서 말아먹은 거고. 이번엔 진짜 확실하다니까요. 그리고 매형네는 작년에 아파트 살 때 5억이나 보태주셨잖아요. 왜 저만 차별하세요? 이 노문지 동생한테 들어간 돈까지 엑셀 파일로 정리해두고 있는 게 분명하다. 딸년이라고 다를 게 없다. 시집가서 잘 살면 그만이지 주말마다 찾아와서 반찬 타령, 애들 학원비 타령. 결국 갈 때는 내 지갑이 털려야 현관문을 나선다. 아내라도 살아있었다면 내 편을 들어줬을까. 3년 전 아내가 췌장암으로 먼저 세상을 떴을 때 장례식장에서 이놈들이 했던 짓거리를 생각하면 아직도 자다가 벌떡 일어난다. 어미 영정 사진 앞에서 눈물 콧물 짜내던 놈들이 손님들. 뜸해진 새벽 3시에 구석에 모여 앉아 부의금 봉투를 세고 있었다. 야 오빠, 장례 비용 빼고 남은 건 정확히 반반이다. 딴소리하기 없기야. 알았어 기집애야. 아 근데 아버지 저 건물 명의 어머니 지분도 있었던 거 아니냐? 상속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때 알았다. 내 자식 농사는 흉작도 보통 흉작이 아니라는 걸.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밭이었다는 걸. 그날 이후로 나는 철저히 혼자였다. 넓은 단독주택에 덩그러니 앉아있으면 찾아오는 건 정막뿐이고 울리는 건 돈 달라는 전화뿐이었다. 그러던 지난달 내 생일이었다. 형식적으로나마 밥 한 끼 먹자며 자식 놈들이 모였다. 며느리는 백화점 마감 세일 스티커가 붙은 한우 세트를 식탁에 툭 올려놓으며 생색을 냈다. 아버님 이거 툭불이에요.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저희가 무리 좀 했어요. 말이나 말지. 놈들은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더니 내가 숟가락을 놓기도 전에 본색을 드러냈다. 이번엔 사위 놈이 선수였다. 장인어른 요즘 건강은 좀 어떠세요? 저번에 건강검진 받으신 결과는 나왔나요? 걱정하는 눈빛이 아니다. 뭔가 기대하는 눈빛이다. 혹시나 어디 큰 병이라도 걸렸기를 바라는 그 탐욕스러운 눈빛. 아직 안 나왔다. 왜 내가 어디 아파서 꼴가닥 넘어가기라도 바라는 게냐? 에이 아버님도 농담이 지나치세요. 저희는 그냥 연세도 있으시니까 미리미리 준비할 건 해야 하지 않나 해서요. 요즘 상속세 개편 이야기 나오는 거 아시죠? 미리 증여를 해두시는 게 절세 차원에서도 또 돈 이야기다. 밥맛이 뚝 떨어졌다. 숟가락을 식탁에 거칠게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와 버렸다. 거실에서는 자기들끼리 쑥덕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방문을 살짝 열고 귀를 기울였다. 아우 답답해. 저 노인네 고집을 누가 꺾어? 100살까지 살 기세네 아주. 딸년의 목소리였다. 야 조용히 해. 들리겠다. 근데 진짜 뇌출혈이라도 한번 오면 바로 요양병원 모셔야지. 이 넓은 집 관리비가 아깝지도 않나? 이거 팔면 우리 빚 다 갚고도 남는데. 큰아들 놈의 목소리다. 그리고 이어지는 며느리의 웃음소리. 그러게 말이에요. 어차피 쓰지도 못하고 가실 거 자식들 편하게나 해주고 가시지. 아주버님 이번에 아버지 약 드시는 거 보니까 혈압약 말고는 없던데요. 너무 정정하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배신감? 슬픔? 아니 그런 감정은 사치였다. 공포였다. 내가 늙고 병들어 힘이 없어지면 이놈들은 나를 고려장이라도 지내고 남을 놈들이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내가 피땀 흘려 모은 돈 저 불효막심한 것들에게 한 푼도 줄 수 없다. 아니 놈들의 머릿속을 뜯어고쳐 놓지 않으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편히 못 감을 것 같다. 다음날 나는 평소 알고 지내던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대학 병원 내과 과장으로 있는 고향 후배 박 원장에게도 연락을 취했다. 자네들 나 좀 도와줘야겠어. 내 인생 마지막 연극을 좀 준비하려고 해. 일주일 뒤 나는 자식들을 전부 집으로 호출했다. 평일 낮이라 바쁘다며 투덜대는 놈들에게 유원장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총알같이 달려왔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놈들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다. 나는 짐짓 어두운 표정으로 손을 파르르 떨며 입을 열었다. 연기는 시작되었다. 내가 병원에 다녀왔다. 침을 꼴깍 삼키는 소리가 적나라하게 들렸다. 의사가 그러더구나. 길어야 3개월이라고. 정적이 흘렀다. 자식들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졌다. 슬픔일까? 당황일까? 아니면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는 걸까? 큰아들이 짐짓 놀란 척하며 물었다. 네? 3개월이라뇨?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오진 아니에요. 하지만 놈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공포가 아닌 환희의 떨림이었다. 나는 품 안에서 조작된 진단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다. 위암 말기란다. 이미 손쓸 수 없을 만큼 퍼졌어. 그래서 말인데 내 남은 재산을 어떻게 정리할지 너희에게 할 말이 있다. 자, 미끼는 던져졌다. 이제 이놈들이 어떻게 이 미끼를 무는지만 지켜보면 된다. 지금 들려드리는 이야기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좋은 글과 따뜻한 목소리가 그리우실 땐 언제든 저희 대한민국 플렉스를 찾아주세요.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매일 더 깊은 울림이 있는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말기라니요? 아버지 흑. 딸년이 내 무릎을 잡고 오열하기 시작했다. 아주 여우주연상 감이다. 방금 전까지 노인네 고집 운운하던 입에서 저런 통곡이 나오다니 소름이 돋을 지경이다. 하지만 그 눈물 오래가지 않았다. 눈가를 훔치던 딸년이 훌쩍거리며 툭 던진 한마디. 근데 아버지, 병원비랑 간병비는 어떡해요? 아버지 보험 든 거 있으시죠? 암 진단금 얼마나 나와요? 예상은 했지만 막상 들으니 헛웃음이 나올 뻔했다. 아비가 죽는다는데 진단금부터 묻는다. 큰아들 놈도 질세라 끼어들었다. 야, 너는 지금 돈이 중요하냐? 아버지가 위중하시다잖아. 아버님, 일단 치료는 받으셔야죠. 근데 혹시나 해서 여쭙는데 인감도장이랑 통장 비밀번호는 알려주셔야 저희가 병원비 결제도 하고 정리를 좀 하죠. 나중에 의식이라도 없으시면 골치 아파지잖아요. 골치 아파진다라. 내 죽음이 놈들에겐 그저 복잡한 행정 절차 하나쯤으로 여겨지는 모양이다. 나는 힘없이 고개를 저으며 쉰 목소리를 냈다. 도장이고 뭐고 나중에 다 알려주마. 지금은 머리가 어지러우니 다들 나가거라.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 놈들은 아쉬운 기색이 역력했지만 내 호통에 쭈뼛거리며 현관으로 나갔다. 나는 놈들이 나가자마자 지팡이를 짚고 현관문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갔다. 대문 밖에서 놈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엔 아까보다 더 생생하고 더 악랄했다. 오빠 들었어? 말기래. 길어야 3개월이래. 아따, 영감님 생각보다 빨리 가시네. 야, 근데 유원장 아직 안 쓰신 거 같지? 이거 법정 상속분으로 가면 매형이랑 나랑 비율 어떻게 되는 거야? 몰라, 변호사한테 물어봐야지. 아, 근데 그 파주 땅 그거 아버지가 저번에 팔려고 내놨다는 소문 있던데 혹시 파신 거 아니야? 현금으로 가지고 계시면 찾기 힘든데. 며느리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쐐기를 박았다. 아주버님, 아가씨, 일단 내일 오실 때 아버지 기분 좀 잘 맞춰드리세요. 괜히 심기 건드려서 기부한다 어쩐다 딴소리 못하시게. 3개월만 딱 참으면 되잖아요. 3개월 뒤면 이 지긋지긋한 시집살이도 끝이고 저 건물도 우리 거 되는 거예요. 하하, 재수씨 말이 맞네. 야, 오늘 기념으로 소고기나 먹으러 가자. 내가 쏜다. 놈들의 웃음소리가 멀어져 갔다. 내 심장은 차게 식어버렸다. 기념이라니. 아비의 시한부 판정이 놈들에겐 축배를 들 일인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배신감에 치를 떨다가 결심했다. 3개월? 아니, 그렇게 기다려줄 필요도 없다.
놈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자. 단 놈들이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다음날 아침 나는 박 원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자네 준비됐나? 오늘 밤일세. 형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자식들이 아무리 그래도 너무 충격받을 텐데. 충격? 놈들은 충격받을 심장도 없는 것들이야. 계획대로 진행해줘. 그리고 며칠 뒤 나는 일부러 곡기를 끊고 수척해진 모습으로 놈들을 다시 불렀다. 침대에 누워 산소호흡기까지 꽂은 척 연기했다. 내가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다. 유 원장은 내 금고 안에 넣어뒀어.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다. 놈들의 귀가 쫑긋해졌다. 그리고 장례는 내 친구 박 원장 병원에서 치러다오. 내가 미리 말해뒀다. 아유 아버지, 무슨 약한 소리를 하세요. 일어나셔야죠.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눈들은 이미 안방 구석에 있는 금고를 향해 힐끔거리고 있었다. 그날 새벽 나는 박 원장과 짜고 위급 상황을 연출했다. 구급차를 불렀고 나는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실려가는 척했다. 물론 보호자는 태우지 않았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미리 준비된 VIP 특실 옆 관계자 외 출입 금지 구역에 있는 모니터 룸으로 들어갔다. 그곳엔 특실과 영안실 상황을 훤히 볼 수 있는 CCTV 화면들이 켜져 있었다. 박 원장이 놈들에게 전화를 돌렸다. 아버님께서 방금 운명하셨습니다. 새벽 2시 병원 로비로 놈들이 허겁지겁 달려 들어오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다. 잠옷 바람에 머리는 까치집을 한 채였지만 그들의 얼굴엔 슬픔보다 긴장감과 흥분이 서려 있었다. 큰아들이 장례식장 상담실로 들어오자마자 직원에게 첫 마디를 던졌다. 저기요, 사망 진단서는 몇 부 떼주나요? 보험사랑 은행 제출용으로 한 10부는 필요할 것 같은데. 그리고 제일 싼 빈소로 해주세요. 조문객 별로 없을 거니까. 딸려는 한술 더 떴다. 오빠, 아까 올 때 보니까 아버지 금고 열쇠 못 챙겼어? 아씨, 그거부터 챙겼어야지. 장례 치르는 동안 누구 들어오면 어떡해? 화면을 지켜보던 내 손에 힘이 들어갔다. 주먹을 쥔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다. 그래, 아주 잘들 놀고 있구나. 어디 갈 때까지 가보자. 나는 옆에 놓인 육개장 그릇을 바라보았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뜨끈한 육개장. 하지만 내 속은 저 국물보다 더 펄펄 끓고 있었다. 자, 이제 놈들을 위한 진수성찬을 차려줄 차례다. 새벽 4시, 썰물처럼 조문객들이 빠져나간 장례식장은 그야말로 난장판이 따로 없었다. 나는 모니터 룸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화면 속에서 벌어지는 기가 막힌 풍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내 영정 사진 앞에는 향 한 자루 제대로 피워져 있지 않았다. 꺼진 향불을 다시 붙이는 놈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대신 놈들이 둘러앉은 상 위에는 수육 접시와 소주병, 그리고 내가 그토록 아꼈던 장부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아, 목 아파 죽겠네. 오빠, 아까 김 사장님 봉투 확인했어? 그 양반 우리 아빠한테 빚진 거 있다며. 얼마나 넣었어? 딸년이 검은 상복 치마를 걷어 올리고 다리를 꼬며 물었다. 방금 전까지 아이고 하며 곡을 하던 여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건조한 목소리였다. 큰아들이 봉투 뭉치를 고무줄로 튕기며 비웃듯 대답했다. 5만원. 뭐? 미친 거 아니야? 우리 결혼식 때도 5만원 하더니 장례식에도 5만원? 아빠는 뭐 저런 인간이랑 어울려 다녔대? 급 떨어지게. 그러게 말이다. 야, 됐고. 일단 들어온 부의금부터 정산하자. 장례 비용은 여기서 까고 남는 건 아까 말한 대로 n분의 1이다. 딴소리하기 없기다. 화면 속 놈들은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탁탁탁 소리가 모니터 스피커를 뚫고 나와 내 고막을 찢는 것 같았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내 인생의 마침표가 고작 저 전자계산기 두드리는 소리라니. 피가 거꾸로 솟았다. 그때 며느리가 국자를 들고 육개장 통을 뒤적거리며 입을 열었다. 아주버님, 근데 이 육개장 업체 어디예요? 고기가 너무 질기네. 싼 거 쓰셨나 봐요. 손님들한테 욕먹겠어요. 큰아들이 심드렁하게 대답했다. 야, 어차피 죽은 사람 장례식인데 누가 밥맛 따지냐?
제일 싼 걸로 했어. 수의도 그냥 나일론 섞인 걸로 했고, 화장해서 뿌릴 건데 비단 옷 입혀서 뭐하냐? 다 돈 낭비지. 내 수의가 나일론이라니. 내가 놈들 대학 등록금 낼 때, 유학 보낼 때, 결혼시킬 때 썼던 그 돈들은 다 내 살을 깎아 만든 돈이었다. 그런데 놈들은 내 마지막 가는 길에 입을 옷 한 벌조차 아까워하고 있었다. 순간 사위 놈이 눈치를 살살 보더니 폭탄을 던졌다. 형님. 근데 아까 변호사님이랑 통화하는 거 들었는데요. 아버님 유언장. 혹시 없는 거 아닙니까? 정적이 흘렀다. 젓가락질 소리마저 멈췄다. 큰아들의 눈초리가 매서워졌다. 무슨 소리야, 매제. 유언장은 금고에 있다고 아버지가 분명히 말씀하셨어. 아니, 제가 아까 몰래 금고 열어봤거든요. 형님 오시기 전에. 뭐? 내가 거길 왜 열어봐? 아, 진정하세요. 급하니까 그랬죠. 근데 금고 안에 텅 비어 있던데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장부 몇 개랑 옛날 사진 빼고는. 순식간에 빈소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유언장이 없다. 그렇다면 법적 상속분 싸움이다. 놈들의 눈빛이 순식간에 탐욕에서 살기로 바뀌었다. 큰아들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야, 너 설마 그거 빼돌린 거 아니야? 내가 먼저 도착했잖아. 오빠는 말을 왜 그렇게 해? 그 이 사람 의심하는 거야? 그리고 유언장 없으면 더 잘된 거 아니야? 법대로 나누면 되지. 법대로? 웃기고 있네. 내가 장남이야. 아버지가 생전에 나한테 건물 주신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어. 너희들이 뭘 안다고 떠들어? 웃기지 마. 오빠가 해드린 게 뭐 있어? 맨날 사고나 치고 돈이나 뜯어갔지. 아빠 병수발 내가 다 들었어. 거짓말. 병수발은커녕 병원에 코빼기도 안 피쳤던 년이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한다. 빈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고함이 오가고 멱살잡이가 시작되기 직전이었다. 영정 사진 속에 나는 온화하게 웃고 있는데 그 앞에 자식들은 짐승처럼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이 욕심만 많은 돼지 같은 놈들아. 내가 너희한테 쏟아부은 돈이 얼만데. 큰아들이 홧김에 내 영정 사진 앞에 향로를 발로 뻥 찼다. 제가 허공으로 흩날렸다. 아이고 아버지. 왜 유언장을 안 써놓고 가셔서 자식들 싸움을 만드세요. 끝까지 정말 도움이 안 되시네 진짜. 며느리는 옆에서 혀를 차며 말했다. 어머 여보. 진정해. 어차피 돌아가신 분한테 화내봐야 뭐해. 일단 변호사 불러서 재산 목록부터 확정 짓자고. 저 영감탱이 숨겨둔 땅도 찾아내야지. 영감탱이. 그래, 너희에게 나는 아버지가 아니라 그저 돈 나오는 자판기 빨리 고장나서 폐기 처분해야 할 영감탱이였구나.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아니, 참을 필요가 없어졌다. 내 인내심은 저 흩날리는 재와 함께 사라졌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모니터 룸 한쪽에 연결된 마이크 스위치를 켰다. 이 마이크는 장례식장 전체 스피커는 물론 빈소 안의 스피커와도 연결되어 있었다. 아, 마이크 테스트. 지직거리는 잡음이 빈소의 정막을 깼다. 싸우던 놈들이 일제히 멈칫했다. 무슨 소리야? 방송실 사고인가? 나는 목을 가다듬고 지옥에서 돌아온 듯한, 아니 실제로 그들이 지옥이라고 느낄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육개장 맛이 좀 싱겁지 않냐? 소금을 덜 쳤나 보구나. 빈소에 있던 네 사람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굳어졌다. 딸녀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떨어뜨렸고 큰아들은 턱이 빠질 듯 입을 벌렸다. 내 목소리였다. 그들이 방금 전까지 씹어대던 죽은 아비의 목소리. 왜 밥이 목구멍으로 안 넘어가냐? 이 불효막심한 놈들아. 야, 귀신이다. 아빠 귀신이 나타났어. 딸년이 사색이 되어 뒤로 나자빠졌다. 놈들이 앉아있던 상이 엎어지며 수육 접시가 바닥을 뒹굴었고 소주병이 깨져 파편이 튀었다. 큰아들 놈은 핏기가 싹 가신 얼굴로 허공을 두리번거렸다. 누구냐? 장난치는 새끼 누구야? 방송실 당장 안 나와? 목소리는 꽥꽥거리고 있었지만 다리는 사시나무 떨듯 후들거리고 있었다.
며느리는 입을 틀어막은 채 눈동자만 굴리며 공포에 질려 있었다. 나는 마이크를 입에 더 가까이 댔다. 이번엔 아주 나직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장난? 그래, 장난이지. 너희가 내 인생을 가지고 친 그 장난질에 비하면 이건 애교 아니냐? 헉. 사위 놈이 헛바람을 들이키며 주저앉았다. 이건 녹음된 목소리가 아니다. 지금 당장 실시간으로 대화하고 있는 목소리다. 왜 나일론 수의가 마음에 걸리더냐? 아니면 5만원짜리 부조금이 아까워 그러냐? 그것도 아니면 텅 빈 금고가 아쉬워서 그러냐? 방금 지들끼리 나눈 이야기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자 놈들의 공포는 절정에 달했다. 귀신이 아니고서야 방금 한 이야기를 알 리가 없으니까. 아, 아버님? 정말 아버님이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노여움 푸시고 저승 가세요. 제가 제사상 다리 부러지게 차려드릴게요. 며느리가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빌기 시작했다. 아주 가관이다. 살아서 밥 한 끼 제대로 차려준 적 없는 위인이 죽어서 제사상 차려주겠다는 말을 저렇게 뻔뻔하게 하다니. 나는 더 이상 시간을 끌 이유가 없었다. 모니터 룸의 조명을 끄고 육중한 철문을 천천히 열었다. 끼잉 마이너스. 소름 끼치는 쇠 긁히는 소리가 장례식장의 정막을 갈랐다. 빈소 안의 모든 시선이 관계자 외 출입 금지 구역, 바로 그 문으로 쏠렸다. 어둠 속에서 뚜벅뚜벅 발소리가 울렸다. 나는 지팡이를 짚지 않았다. 굽은 등도 꼿꼿하게 폈다. 가장 아끼던 짙은 네이비색 양복을 입고 넥타이까지 반듯하게 맨 채로 나는 천천히 빗속으로 걸어 나갔다. 빈소 입구에 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으악. 큰아들이 뒷걸음질 치다 엎어진 의자에 걸려 넘어졌다. 딸녀는 기절하기 일보 직전의 표정으로 입만 뻥긋거렸다. 나는 놈들 앞에 우뚝 섰다. 내 영정 사진 속 온화한 미소와 달리 지금 내 얼굴은 서리팔처럼 차가웠다. 아버지? 큰아들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내 다리를 만지려 손을 뻗었다. 나는 그 손을 내 구둣발로 거칠게 쳐냈다. 손 대지 마라. 더러운 손. 살아계셨어요. 아니, 병원에서 분명히 운명하셨다고. 심정지였다고 했는데 박 원장이 어느새 내 뒤로 따라 나와 팔짱을 끼며 거들었다. 심정지? 아, 기계 오작동이었나 보네. 아니면 자네들이 너무 원해서 그렇게 들렸거나. 자식들의 얼굴이 공포에서 경악으로 그리고 다시 혼란으로 물들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가 재산을 남기고 떠난 줄 알았던 그 호구 같은 노인네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 돌아왔다. 그것도 자신들의 패륜적인 민낯을 전부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며느리가 상황 파악이 제일 빨랐다. 그녀는 재빨리 표정을 바꾸며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버님, 세상에 이게 무슨 기적이에요. 모진이었나 봐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희는 정말 아버님 돌아가신 줄 알고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슬펐다고? 아까 육개장 고기 질기다고 타박하던 그 입으로? 나는 식탁 위에 놓인 육개장 그릇을 집어들었다. 국물은 이미 식어 기름이 둥둥 떠 있었다. 그래? 그렇게 슬펐어? 그럼요. 하늘이 도우셨네. 여보, 아가씨? 뭐예요? 아버지 살아 돌아오셨는데 얼른 모셔야지. 분위기를 수습하려는 며느리의 필사적인 연기. 나는 그 꼴을 더 이상 봐줄 수가 없었다. 나는 들고 있던 육개장 그릇을 며느리 발치에 힘껏 내던졌다. 와장창. 뻘건 국물이 며느리의 하얀 명품 구두와 스타킹에 튀었다. 비명이 터져 나왔다. 약! 아버님, 먹어라. 나는 나지막이 하지만 천둥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기가 질기다며? 국물이 식었다며? 이게 너희가 나한테 대접하려던 마지막 밥상 아니냐? 바닥에 떨어진 거라도 하라 먹어. 그게 너희 수준에 딱 맞으니까.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얼음장이 되었다. 큰아들이 벌벌 떨며 입을 열었다. 아, 아버지. 왜 이러세요? 저희가 그래도 자식인데. 자식? 나는 품 안에서 꼬깃꼬깃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 놈들의 면전에 팔락거렸다. 법적으로는 자식이지. 그래, 맞다. 하지만 오늘부로 그 법도 천륜도 내가 끊어주마.
종이에는 재산 포기 각서가 아닌 훨씬 더 무서운 내용이 적혀 있었다.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김 변호사와 밤을 새워 만든 놈들의 숨통을 조일 완벽한 덫이었다. 자, 이제 2라운드 시작이다. 장례식은 끝났으니 진짜 지옥을 보여주마. 이게 뭡니까? 채무상환 독촉장이라니요? 큰아들이 종이를 받아 들고는 손을 바들바들 떨었다. 종이에는 그동안 놈이 나에게 가져간 돈의 날짜와 액수, 그리고 이자까지 1원 단위로 정확하게 적혀 있었다. 2018년 사업 자금 3억, 2020년 전세 자금 2억, 2022년 차량 구입비 5천, 합계 5억 5천? 아니 아버지, 이건 자식으로서 받은 지원금이지 무슨 빚이에요. 딸년도 옆에서 거들었다. 맞아요. 저도 여기 3억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건 아빠가 시집갈 때 해준 혼수 비용이랑 아파트 보태준 거잖아요. 세상에 자식한테 준 돈을 다시 내놓으라는 부모가 어디 있어? 놈들은 억울해 미치겠다는 표정이었다. 당연하겠지. 평생을 주는 나무인 줄 알고 도끼질만 해대던 놈들이니 그 나무가 갑자기 가시를 세우고 달려들 줄은 꿈에도 몰랐을 테니까. 나는 빈소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아 차갑게 비웃었다. 지원? 증여? 꿈 깨라. 나는 한 번도 너희에게 그 돈을 그냥 준다고 한 적이 없다. 그때 병풍 뒤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김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걸어 나왔다. 안녕하십니까? 이 어르신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정의의 김 변호사입니다. 자식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자, 여기 어르신께서 작성해 두신 비망록과 계좌 이체 내역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체할 때 메모란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대여금, 사업 투자금. 단 한 번도 증여라는 단어는 쓰지 않으셨죠. 김 변호사가 태블릿 PC를 놈들의 코앞에 들이밀었다. 법적으로 증여가 입증되지 않는 금전 거래는 대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김 변호사는 안경을 치켜 올리며 놈들에게 결정타를 날릴 준비를 했다. 민법 제556조.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범죄 행위를 하거나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방금 여러분이 빈소에서 보여준 패륜적인 언행들, 그리고 생전에 어르신을 방치하고 학대한 정황들, 이 모든 게 증여 해제의 완벽한 사유가 됩니다. 말도 안 돼. 변호사까지 써서 우릴 엮으시겠다고요? 며느리가 악을 썼다. 아버님, 너무하세요. 저희가 그 큰 돈이 어디 있다고 지금 당장 갚아요. 이건 그냥 다 같이 죽자는 거잖아요. 나는 지팡이로 바닥을 쿵 찍었다. 죽자고? 아니, 나만 살고 너희는 죽으라는 거다. 돈이 없으면 몸으로 때워야지. 저기 있는 내 아파트, 내 남편 차,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 전부 가압류 들어갈 거다. 내일 아침 법원 문 열리자마자 첩수될 거야. 가압류요? 놈들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당장 집이 넘어가고 차가 압류당하면 놈들의 허세 가득한 인생은 끝장이다. 하지만 아직 진짜 폭탄은 터지지도 않았다. 큰아들이 마지막 동아줄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외쳤다. 좋아요. 돈은 어떻게든 갚을게요. 그 대신 건물, 강남에 있는 아버지 명의 건물, 그거 나중에 저한테 상속해 주시는 거죠? 그거면 빚 갚고도 남잖아요. 그래, 결국 그놈의 건물. 내 피와 땀이 서린 그 5층짜리 꼬마 빌딩. 놈들이 내 장례식장에서 축배를 들려 했던 진짜 이유. 나는 품에서 또 다른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보란듯이 찢어 발겼다. 쫙쫙. 종이 찢어지는 소리가 놈들의 심장 찢어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 건물 말이지. 어제부로 내 손을 떠났다. 네? 떠나다니요? 파셨어요? 현금 가지고 계신 거예요? 탐욕에 눈이 먼 놈들은 상황 파악도 못하고 현금 소리에 침을 꿀꺽 삼켰다. 나는 찢어진 종조각을 허공에 흩뿌리며 말했다. 사회에 환원했다. 전액 기부. 기부요? 미쳤어. 노망이 나도 단단히 났지. 수십억짜리 건물을 생판 남한테 줬다고요? 장례식장이 떠나가라 비명이 터졌다. 딸려는 바닥을 구르며 통곡했고 큰아들은 내 멱살이라도 잡을 듯 달려들려다
박 원장이 부른 보안 요원들에게 가로막혔다. 이건 무효야. 아버지가 치매 걸려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계약한 거라고 소송할 거야. 내 건물 내놔. 내 돈 내놔. 관기. 그것은 명백한 관기였다. 아비의 아니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날아간 돈다발에 미쳐 날뛰는 짐승들. 나는 보안 요원들 뒤에서 그 추악한 꼴을 내려다보며 마지막 확인 사살을 준비했다. 치매? 소송? 그래 해봐라. 어디 한번 해봐. 나는 김 변호사에게 눈짓을 했다. 김 변호사가 빈소에 대형 스크린을 켰다. 화면에는 조금 전 내가 죽은 척하고 있을 때 찍힌 CCTV 영상이 재생되었다. 아우 답답해. 저 노인네 고집을 누가 꺾어? 진짜 뇌출혈이라도 한번 오면 바로 요양병원 모셔야지. 어차피 쓰지도 못하고 가실 거 자식들 편하게나 해주고 가시지. 부의금 계산이나 해. 남는 건 n분의 1이다. 놈들의 목소리가, 그 표정이, 그 악랄한 웃음소리가 고화질. 대형 화면으로 고음질 스피커로 적나라하게 흘러나왔다. 이건 사위 놈이 털썩 주저앉았다. 이 영상 내일 아침이면 너희 회사 감사팀 그리고 너희 시댁 처가 어른들 휴대폰으로 전송될 거다. 아, 요즘 유튜브가 파급력이 좋다지? 폐륜 자식 참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올리면 조회수 꽤나 나오겠어. 사회적 매장. 돈줄이 끊기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체면과 사회적 지위가 박살나는 것이다. 아, 안 돼요. 아버지, 제발. 딸년이 기어와서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애원했다. 잘못했어요. 진짜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영상만은, 제발 영상만은 뿌리지 마세요. 남편 회사 잘려요. 애들 보기 부끄러워서 어떻게 살아요. 조금 전까지 돈 내놓으라고 악을 쓰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나는 붙잡힌 바짓단을 털어내며 차갑게 일갈했다. 부끄러운 줄은 아는구나. 다행이다. 짐승인 줄 알았더니 그래도 부끄러움은 느끼는 사람이었어. 나는 지갑에서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딸년 앞에 툭 던졌다. 이건 내 육개장 값이다. 너희가 낸 50,000원 너무 과분해서 돌려준다. 거스름돈은 필요 없으니 가져가라. 그리고 보안 요원들을 향해 손짓했다. 다 끌어내. 내 눈앞에서, 내 인생에서 당장 치워버려. 아버지, 잘못했어요. 질질 끌려가는 자식들의 절규가 복도를 메아리쳤다. 장례식장 입구 밖으로 내동댕 잊혀지는 놈들의 꼴이 아주 볼만하리라. 빈소에는 다시 적막이 찾아왔다. 엉망이 된 바닥, 식어 빠진 육개장 그릇, 그리고 깨진 소주병. 하지만 내 마음속 폭풍은 이제야 잠잠해졌다. 아니, 이제야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다. 후.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털썩 앉았다. 박 원장이 다가와 내 어깨를 감쌌다. 형님 고생하셨습니다. 속은 좀 시원하십니까? 나는 피식 웃으며 엎어진 육개장 그릇을 바라보았다. 글쎄다. 속이 시원한 건지 쓴 건지 모르겠구만. 그래도 하나는 확실해. 뭐가요? 이제야 내 밥상이 좀 맛있어질 것 같다는 거야. 창밖으로 동이 터오고 있었다. 내 인생의 황혼기가 아니라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자, 이제 이 지저분한 판을 정리하고 진짜 내 인생을 찾으러 가볼까. 계절이 4번 바뀌었다. 내 가짜 장례식 소동이 있고 난 뒤 정확히 1년이 지났다. 그날 이후 내 삶은 그야말로 천지개벽했다. 물론 놈들의 삶도 천지개벽했다. 단지 방향이 정반대였을 뿐.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큰아들 놈은 결국 아파트를 경매로 넘겼다고 한다. 내게 빌려갔던 사업 자금 상환 소송에서 패소하자마자 놈의 빚잔치가 시작된 것이다. 떵떵거리며 타던 외제차는 중고차 매매상에게 끌려갔고 지금은 월세 보증금을 마련하느라 대리운전을 뛴다는 소문이 들린다. 딸녀는 이혼 소송 중이다. 남편 회사의 그 폐륜 영상에 대한 소문이 아름아름 퍼지면서 사위 놈이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기 때문이다. 너희 집 구석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 라며 매일같이 전쟁을 치르다 결국 갈라서는 모양이다.
며느리? 나를 찾아와 무릎 꿇고 빌기를 수십 번. 하지만 나는 대문조차 열어주지 않았다. 이제 와서 가족 타령을 하기엔 그들이 건넌 강이 너무 깊고 더러웠다. 나는 오늘 아주 특별한 손님을 집에 초대했다. 아이고 어르신, 뭘 이런 걸 다 차리셨어요. 제가 해도 되는데. 주방에서 종종 걸음으로 나오는 사람. 바로 지난 10년간 우리 집 가사 도우미로 일해온 옥분 씨다. 아내가 투병할 때 똥오줌 받아내며 친자매처럼 간호해준 사람. 아내가 떠난 뒤에도 홀로 된 내가 밥이라도 굶을까봐 쉬는 날에도 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찾아오던 사람. 자식들이 땅 문서 어디 있냐고 물을 때 옥분 씨는 유일하게 어르신 식사는 하셨어요. 속은 괜찮으세요? 라고 묻던 사람이었다. 나는 식탁에 마주 앉아 옥분 씨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다. 이게 뭐예요? 퇴직금이야. 그리고 작은 선물. 옥분 씨가 봉투를 열어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지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 안에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상가 건물 등기 권리증이 들어있었다. 내가 강남 빌딩을 사회에 기부하기 전 몰래 빼두었던 마지막 알짜배기 자산이었다. 어르신, 이건 말도 안 돼요. 저 못 받아요. 제가 뭐 한 게 있다고. 손사래를 치며 봉투를 밀어내는 옥분 씨의 손을 나는 꽉 잡았다. 받아요. 자식놈들도 안 챙기던 내 생일 10년 동안 미역국 끓여준 게 누구요? 내가 아파 누워있을 때 자식들은 코빼기도 안 보일 때 밤새 물수건 갈아준 게 누구요? 그거야. 사람 도리로서 당연히. 그 당연한 도리를 내 자식들은 안 했어. 옥분 씨가 내 딸이고 내 며느리고 내 가족이었어. 그러니까 이건 뇌물이 아니라 밀린 월급이자 정당한 상속이야. 옥분 씨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녀는 한참을 울다가 내 손을 잡고 고개를 숙였다. 그 따뜻한 체온. 그래, 이게 진짜 사람 온기지. 돈 냄새만 풍기던 놈들에게선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온기였다. 오후가 되어 나는 집 앞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바람이 선선하다. 지팡이도 없이 걷는 내 발걸음이 날아갈 듯 가볍다. 공원 벤치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보고 있는데 저만치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후줄근한 등산복 차림에 푹 눌러쓴 모자. 큰아들 놈이었다. 놈은 나를 발견하고는 흠칫 놀라더니 차마 다가오지도 못하고 전봇대 뒤로 숨었다. 1년 전만 해도 아버지 돈 내놔 라고 소리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쥐새끼처럼 눈치만 보는 꼴이라니. 나는 놈을 향해 쯧 혀를 차고는 고개를 돌려버렸다. 이제 내게는 남남보다 못한 존재들이다. 후회는 그들의 몫이지 내 몫이 아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장 골목에서 구수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육개장이다. 나는 허름한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모, 여기 육개장 한 그릇 주쇼. 아주 얼큰하게. 잠시 후 뚝배기에서 펄펄 끓는 육개장이 나왔다. 붉은 국물 위에 파가 숭숭 썰려 있고 고사리와 고기가 듬뿍 들어간 진짜 육개장. 한 숟가락 크게 떠서 입에 넣었다. 캬 마이너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니 속이 확 풀린다. 장례식장에서 놈들이 시켜놨던 그 식어 빠지고 기름 낀 가짜 육개장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 맛이다. 내가 평생 땀 흘려 일하고 자식들 키우고 아내 떠나보내고 그 모진 세월을 버티며 찾아낸 맛. 내 돈을 지키고 내 존엄을 지키고 내 사람을 챙긴 뒤에 맛보는 진짜 인생의 맛. 나는 국물까지 싹싹 비운 빈 뚝배기를 보며 호탕하게 웃었다. 꺽. 잘 먹었다. 식당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내가 기부한 건물이 청소년 쉼터로 개관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해맑게 웃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였다. 내 유산은 저기서 저렇게 살아 숨쉬고 있다. 놈들의 유흥비로 탕진되는 대신 미래의 희망으로 피어나고 있다. 나는 식당 문을 나서며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었다. 남은 인생 꽤나 재밌을 것 같다. 아직 내 육개장 그릇은 비워지지 않았으니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 말이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두시면 대한민국 플렉스의 재미있는 소설들을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엄지척,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무료한 시간을 꽉 채워드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이야기 보따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